네, 두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ESG를 지원하는 방법을 ESG 금융이다라고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ESG에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제 경쟁력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ESG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성 자금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실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민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역시나 환경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찍이 ESG를 내재화했던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막대한 자금 투입과 시기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욱상 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유엔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또 2030년까지 또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그 소위 NDC라는 거를 또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랑은 좀 더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다 정부 재정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사실은 이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좀 앵커 투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사업 초기에 위험을 좀 테이크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투자가 좀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녹색 전용 상품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녹색 금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앞단에 선결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발전이나 에너지원을 이제 신재생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기존의 산업 공정 중에 탄소 발생이 많이 되는 산업 공정을 저탄소나 무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탄소 포집 장치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몇 가지 그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와 함께 이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초기 투자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몇 가지 그런 녹색 금융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하고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거를 이제 조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랑 그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좀 출연받아서 그리고 저희 산업은행 자체 자금과 합쳐가지고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수소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에쿼티 투자나 후순위 투자를 위한 상품이에요. 사실 금융기관들이 보통은 선순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가장 채권 버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선순위인데 이 선순위 투자는 민간 금융기관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보다 좀 더 리스크를 떠안는 개념인 후순위 투자나 에쿼티 투자를 산업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산업은행의 또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탄소 스프레드 상품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상품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철강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현재 기술로는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산업을 우리나라가 지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들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저리의 이자로 또 장기의 금융을 제공을 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검증은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이 저리 상품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또 제3의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상당한 저리로 금융상품 제공했는데 사전에 신고한 거랑은 달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리로 드린 이자는 다시 환수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금융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저탄소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들을 이제 산업은행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의 녹색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또 마련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측면이 기업 평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에서 이 부분에 또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사회 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사회 쪽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다양성 이야기 하셨는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영어로 DEN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KB금융그룹하고 신한금융그룹이 DENI 보고서를 별도로 지속가능 보고서 별도로 냈습니다. 지금 환경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사회 소셜 중심으로 현재 그 이슈들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인권 선언부터 노동 ILO부터 이렇게 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2019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BRT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2019년 8월 달로 기억나는데 그때 구글, 아마존 여러분 다 알만한 미국의 다 대기업들 수장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신들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개정을 합니다. 이때까지 기업의 목적은 주주만을 위해서 주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주주가 아니라 종업원, 고객, 또 지역사회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 선언이 그 당시에 트럼프 정부 시기다 보니까 워낙 미국의 불평등이 이제 강화된 시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이 예를 들면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 같은 그런 법안들이 많이 미국 사회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예봉을 꺾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있는데 실제로 그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주주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가 모두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주주 가치한 부분도 장기적인 주주 가치로 바꾸고요. 그 내용도 순서를 가장 아래, 이해관계자 가장 아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 더 나아가서 BBA라는 더 나은 경제법인가? 어떤 그 부분들을 영국에서는 아예 기업들이 법으로 제정해 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그 D&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넓혀가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넓혀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어떤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부분들을 잘 못해서 사실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의 블리자드도 그렇고요. 또 화장품에 있는 세프란가 그 기업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적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대한항공의 물컵 갑질, 또 땅콩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환경만큼 사실은 이걸 소셜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소셜이라고 아까 소셜 텍소노미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류 체계가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2024년까지 소셜 텍소노미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사회적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채권이 한 170 한 몇 조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된 이런 쪽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회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라고는 보기 쉽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넷플릭스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가입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고 생각한 게 넷플릭스가 다양성 보고서를 사실 최초로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다양성 그리고 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스태프들, 영화 감독들, 주인공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래서 성별, 인종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D&I를 자신들 서플라이 체인까지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까지. 즉,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에 LGBTQ 플러스 하는 이런 어떤 회사까지 다 자신들 서플라이 체인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D&I 수준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종호 국장님 전문 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아직까지 소셜 부분에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투자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 혹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세션이 이제 금융산업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앞단에서 아까 우리 안욱상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금융이나 투자 이쪽에서는 결국은 ESG가 본인들은 투자나 금융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유럽에서 나온 일단 아까 이미 먼저 논의됐지만 녹색 분류 체계가 일종의 하나 이제 큰 판단 기준일 거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결국 유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는 게 저희한테 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 문헌들을 보면 유럽에서 생각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이 환경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종의 판단 기준을 다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것이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큰 것이 그런 판단 기준이 이제 나오면 모든 기업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녹색입니다, 아닙니다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하게 돼 있고, 그럼 그 공시가 되면 그 공시된 정보를 기초로 소비자들은 저 기업은 녹색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쪽에 물건을 더 많이 사주고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도 이제는 그런 녹색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더 쉽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금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포트폴리오 자체도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제 판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런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한국에도 이제 도입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녹색 분류 체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유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S로 넘어왔지만 아까 그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녹색 분류 체계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류 체계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이미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 사업 활동이 뭐 사회 예를 들면 아동 노동 뭐 금지되고 강제 노동 금지되고 뭐 다양성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이제 그런 판단 기준을 다 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기준이 나오면 어떤 기업 활동들이 친사회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공시된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지 말지도 결정하게 되고 또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도 단순히 프라이스하고 퀄리티 중심의 경쟁이 아니라 그런 E나 S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방식의 어떤 이런 그 시장 메커니즘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런 녹색 분류 체계 관련해서는 아직 초안이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 더딥니다. 더디긴 한데 아마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면 한국도 그런 녹색 분류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녹색 분류 체계를 기초해서 이런 기업 섹터 그다음에 금융 섹터에서도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참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지배구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종 이 지배구조가 가장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환경과 사회 문제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소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자금이 투입되는지 정재규 박사님과 김혜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정재규 박사님,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금 투입 정도는 적절한가요? 사실 ESG 금융 정책이라는 거를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녹색 금융이라든지 뉴딜 금융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ESG 중에서 E하고 S 쪽에 조금 이렇게 특화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그런 금융들이고요. 상장회사나 기타 일반 비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정책 금융이 직접 투입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거의 희소하다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정책 금융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활동을 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이,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그리고 또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 지배구조 개선이나 ESG 경영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 예를 들면 뭐 금융기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글로벌 활동을 하는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 같으면 또 NPS라든지 이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다양한 자금 조달자들이 기업에 금융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인 것이고 그런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활동을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금융 측면에서의 어떤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런 ESG 경영 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원활하게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통로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해서 결국에 나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대폭 늘어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에게 ESG와 관련된 정보 혹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를 잘 정확하게 생산을 하고 잘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그 시장에서 주로 이제 그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기타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버넌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제도는 ESG 공시와 관련된, 공시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의 ESG 정보를 자본시장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개선 방안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측면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김혜원 대표님,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배구조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든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간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기업들이 지금 현재 ESG 경영과 관련해서 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활동들을 진단하는 이런 단계들은 조금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걸로 ESG 경영에 이제 스타트는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오니까 이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땡스카본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뭐 환경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소셜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떤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플랫폼을 제공해서 실제로 이미 이제 뭐 환경 문제를 열심히 환경 보건을 하고 있는 NGO들이 있고, 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주체들이 거기에 이제 올려주신다면은 실제로 환경 부문에서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같이 파트너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제시해드리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콥 1이나 스콥 2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관리가 좀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 기업이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가 산정해서 앞으로 얼만큼 감축해 나가겠다, 이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스콥 2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온 어떤 에너지가 어디에서 온 건가를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스콥 3 부분은 이제 연결된 여러 관계사들, 벤더사들, 그리고 소비자까지 망라되어 있는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배출량,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밝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시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배출량이 많더라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콥 3 부분에서는 측정조차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3 분야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하나 생각한 것은, 그 스콥 3 부분에서 3-1 부분이 이제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제어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기업에서 만약 구내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식품들 또는 식품 원자재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구입하는 이것들이 좀이라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을 구입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구매한다라면은 이것들이 공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실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올해 이제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벼농사에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탄소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국내 메탄 총 배출량의 한 40% 정도가 농업에서 발생하고요. 그 농업 분야에서 50% 이상의 벼농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메탄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전국의 농부님들 중에서 이렇게 메탄을 감축할 수 있는 농법을 선택하는 그런 농부님들에게 이제 이 사업을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기관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한 3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쌀들을 이제 저희 땡스카본이 모아서 하나의 브랜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콥 3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유통을 해결해 준다라면은 농부들은 이제 어려운 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문제가 좀 유통 문제로서 해결이 되고, 또 기업은 스콥3가 해결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NDC를 좀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기업들을 이제 만나서 쌀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들의 경우는 지금 일단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저렴한 쌀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가능하면은 뭐 공기관이나 뭐 군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탄소 쌀을 구입하면 좀 더 가점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좀 설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탄소 감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ESG 경영이나 ESG 금융 쪽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지금 여기 참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ESG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아마 지금 시청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데 가장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ESG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기준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다음 순서로 갖겠습니다.